아버지, 1456년 6월 8일 새벽 저작거리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남자의 팔다리가 하나씩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그의 아들이, 그리고 또 그 옆에서는 손자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처형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집현전 부제학 박팽년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아꼈던 신하, 단종의 스승이었던 그가 어째서 이토록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456년 6월 8일 한양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죄인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 온몸에 피멍이 든 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박팽년,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저자가 박팽년이냐? 조선 최고의 학자가 역적이 되었구나. 군중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박팽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일간의 혹독한 고문으로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박팽년의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중림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형 박대년, 동생 박인년과 박기년, 그리고 그의 세 아들 박헌, 박순, 박분까지 한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음의 길로 나왔습니다. 능지처참을 집행하라. 집행관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능지처참, 대역죄인에게 내리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팔다리를 하나씩 자르고 마지막에 목을 치는 형벌이었습니다.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박팽년의 오른팔이 잘려나갔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으악! 그러나 박팽년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을 꾹 다물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한 줄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혀를 깨문 것이었습니다. 왼팔이 잘려나갔습니다. 오른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왼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사지가 모두 잘린 박팽년의 몸통만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단종 전하, 만세. 박팽년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마침내 칼날이 그의 목을 쳤습니다. 아버지. 바로 옆에서 아들 박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박순은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놈도 같은 방법으로 처형하라. 집행관이 명령했습니다. 칼날이 다시 번쩍였습니다. 박순의 오른팔이 잘려나갔습니다. 젊은 청년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박순은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80세의 할아버지 박중림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박팽년이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사지가 잘려나간 박순의 몸통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저작거리 흙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지막 칼날이 그의 목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어갔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팽년의 형제들도 차례로 처형당했습니다. 형 박대년, 동생 박인년, 박기년, 박팽년의 다른 아들들인 박헌과 박분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3대가 하루아침에 멸문당했습니다. 처형이 끝나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들은 대역죄인이다. 시체를 거두는 자는 같은 죄로 다스린다. 시신들은 저작거리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까마귀들이 날아들어 시신을 쪼아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이 1456년 6월 8일 박팽년 가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불과 22년 전 1434년까지만 해도 박팽년은 조선 최고의 천재 학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아끼던 신하였고 집현전의 집대성이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멸문의 화로 몰아넣었을까요? 조선 최고의 학자는 왜 역적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3대가 함께 죽어야 했을까요? 이제 39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17년, 태종 17년 충청도 회덕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순천 박씨 집안의 박중림과 안동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박팽년이었습니다.
박팽년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난 가문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박원상은 공조전설을 지낸 명망 높은 관리였고 할아버지 박안생도 학식이 깊은 선비였습니다. 아버지 박중림은 더욱 뛰어났습니다. 그는 사려가 깊고 과묵했으며 경서에 해박한 학자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박중림을 살아있는 경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훗날 그는 김종서의 추천으로 대사헌, 이조 판서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린 박팽년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뛰어넘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오. 박중림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떼었고 7살에 사서삼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0살이 된 지금은 경전을 논하는 수준이 어른을 능가합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박중림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어린 시절부터 글씨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필체는 중국 남북 조시대의 대서예가 종효와 왕이지에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이 아이는 조선의 왕이지가 될 것이오. 서예의 조예가 깊은 선비들이 감탄했습니다. 1432년 박팽년이 16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16세의 생원, 주변에서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박중림의 아들이 생원이 되었다더군. 아직 16인데 말이오. 천재라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려. 2년 후인 1434년 세종 16년 박팽년은 알성문과에 응시했습니다. 알성시는 임금이 문묘에 참배한 후 치르는 특별 과거였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선 박팽년은 18세였습니다. 같은 시험장에는 17세의 성산문도 있었습니다. 두 천재가 만난 것입니다. 문제가 나왔다. 시험관이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재생들이 붓을 들었습니다. 박팽년의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채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한 시험관이 소리쳤습니다. 이 답안은 경학과 문장, 필법이 모두 완벽합니다. 다른 시험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누구의 답안이요? 박팽년이라는 18세 재생입니다. 18세에 이 정도 경지라니. 박팽년은 을과 구등으로 급제했습니다. 같은 해 성산문도 급제했습니다. 조선의 두 천재가 동시에 과거에 합격한 것입니다. 급제 소식을 들은 세종대왕이 말했습니다. 박팽년과 성산문, 이 두 사람을 집현전에 불러들이라. 1435년 세종 17년 박팽년은 19세의 나이로 집현전 정자가 되었습니다. 정자는 집현전의 가장 낮은 구품 관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현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었습니다. 집현전은 세종대왕이 설립한 최고의 학술기관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인재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역사와 지리, 의학, 천문, 어학 등 모든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박팽년이 집현전에 들어가자마자 맡은 일은 통감훈의 편찬이었습니다. 자치통감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박팽년의 재능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박팽년, 너는 집현전의 집대성이로다. 집대성,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학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경학, 문장, 필법 모두에서 최고 수준에 이른 학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세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글을 읽고 책을 편찬했습니다. 1438년 세종 20년 세종은 집현전의 젊은 학사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사가독서였습니다. 관청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 제도였습니다. 박팽년, 성산문, 신숙주, 이계, 하위지, 이석형, 너희들은 삼각산 진관사로 가서 독서에 전념하라. 세종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6명의 젊은 천재들이 삼각산 진관사로 향했습니다. 진관사는 한양 북쪽 삼각산 자락에 있는 고요한 절이었습니다. 6명의 학사들은 그곳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경전을 읽고 밤에는 시를 지어 주고받았습니다. 성산문의 시는 호방하지만 섬세함이 부족하고 하위지의 글은 논리가 뛰어나지만 시는 부족하네. 동료들이 서로의 장단점을 논했습니다. 그렇다면 박팽년은 어떤가? 박팽년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네. 경학, 문장, 시, 필법, 모자란 것이 없지. 동료들은 박팽년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사가 독서를 마치고 돌아온 박팽년은 집현전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1444년 집현전 부수찬, 1446년 부교리, 같은 해 교리로 승진했습니다. 1446년 9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박팽년은 성삼문, 신숙주와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조선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박팽년이 세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제 우리 백성들도 글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세종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47년 세종 29년 박팽년은 문과 중시에 응시했습니다. 중시는 이미 급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을과로 다시 급제했습니다. 세종의 총애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팽년, 내가 있어 과인이 든든하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박팽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영광이 훗날 그의 가문 전체를 파멸로 이끌 씨앗이 될 줄을. 1448년 세종 30년 박팽년은 집현전 직제학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32세였습니다. 같은 해 그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박팽년을 강서원 좌익선으로 임명한다. 세종의 명령이었습니다. 강서원은 세자를 가르치는 기관이었습니다. 좌익선은 세자의 스승이었습니다. 당시 세자는 훗날의 문종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세자를 가르치며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자에게 경전을 가르쳤고 세자는 박팽년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1450년 세종 32년 조선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세종대왕이 승하한 것입니다. 제위 32년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팽년은 세종의 빈소 앞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신을 집대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신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종이었습니다. 문종은 즉시 박팽년을 불렀습니다. 경은 이제 세자 시강원 보덕이 되어 세자를 가르치라. 세자는 12세의 어린 홍위, 훗날의 단종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어린 세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은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을 닮았습니다. 스승님, 이 구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단종이 물었습니다. 세자 저하, 그것은. 박팽년이 자상하게 설명했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깊은 정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2년 문종 2년 또 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문종이 제위 2년 3개월 만에 승하한 것입니다. 문종은 오래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문종은 어느 날 밤 집현전 학사들을 불렀습니다.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가 입궐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문종은 침전에서 신하들을 맞았습니다. 그는 어린 단종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경들. 문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인이 이 아이를 경들에게 부탁하오. 문종은 단종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세자가 너무 어립니다. 경들이 세자를 잘 보필해 주시오. 전하. 박팽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들이 목숨을 다해 세자 저하를 보필하겠습니다. 성삼문도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신들을 믿으소서. 문종은 술을 내렸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문종이 먼저 잔을 들어 꺼냈습니다. 신하들도 술을 마셨습니다.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는 너무 많은 술을 마셔 취해서 쓰러졌습니다. 문종은 내시들에게 명했습니다. 경들을 입직청으로 옮겨 눕히라. 내시들이 세 신하를 업어 입직청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 신하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의 몸 위에는 단비털 가옷이 덮여 있었습니다. 밤중에 문종이 손수 덮어준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손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해 세자 저하를 보필해야 하오. 박팽년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이것이 우리의 의리요, 도리요. 성삼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후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12세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박팽년은 승정원 좌부승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임금을 보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연에서 경전을 강의했고 정책을 논의할 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승지 경은 과인의 스승이요 아버지와 같은 존재요. 단종이 말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신은 목숨을 다해 전하를 보필하겠습니다. 박팽년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단종을 진정으로 아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는 이미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단종의 숙부가 권력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1453년 단종 1년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계유정난이었습니다. 10월 10일 새벽 수양대군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살해당했습니다. 단종의 외삼촌인 안평대군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박팽년은 그날 궁궐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피로 물든 궁궐, 쓰러진 대신들, 그리고 떨고 있는 어린 임금. 전하, 박팽년은 단종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박팽년 경은 계속 단종을 보필하도록 하시오. 수양대군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 대감. 박팽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영의정이 되었고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단종은 이름뿐인 임금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1455년 단종 3년 윤 6월 마침내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났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그날 박팽년은 경회루 연못가에 섰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는 연못에 뛰어들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박형, 무엇을 하시오? 성산문이었습니다. 놓아주게.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네. 아직 상왕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누가 상왕을 보필하겠습니까? 성산문의 말에 박팽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소. 아직 끝나지 않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1455년 8월 세조 1년 박팽년은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했습니다. 한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상황을 보기시키겠다. 충청도에서 박팽년은 관찰사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조정에 보내는 장계를 쓸 때 그는 절대 신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거 자를 썼습니다. 신은 신하를 뜻했습니다. 그는 세조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관찰사 이 장계는 형식이 맞지 않습니다. 아전이 지적했습니다. 그대로 보내라. 박팽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조에게서 받은 녹봉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녹봉을 창고에 봉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나는 세조의 녹을 먹지 않는다.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성산문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현전 동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하형,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소? 성산문이 하위지를 찾아갔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오. 하지만 어떻게 하겠소? 방법이 있소. 성산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오면 세조는 반드시 연회를 베풀 것이오. 그때 상황도 함께 참석하게 될 것이고 그 자리가 기회요. 운검을 이용하자는 말이요? 그렇소. 운검은 왕을 호위하는 무사였습니다. 연회 때 유일하게 칼을 차고 왕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산문은 아버지 성승을 찾아갔습니다. 성승은 무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게 힘을 빌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상황을 보기시키려 합니다. 성승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돕겠다. 성산문은 유흥부도 찾아갔습니다. 유흥부도 무신이었습니다. 유형, 우리와 함께 하시오. 무슨 일인지 알고 있소. 나도 함께 하겠소. 이게 유성원도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김질과 권자신도 가담했습니다. 성산문은 박팽년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거사를 준비하고 있소. 형도 함께 해주시오. 밀서를 받은 박팽년은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의리요, 도리다. 문종께서 나에게 부탁하지 않으셨던가? 박팽년은 답서를 보냈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소.
그날 밤 박팽년은 아내를 불렀습니다. 부인, 예, 영감.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무슨 말씀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오. 다만 만약을 위해 박팽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감, 제발 무슨 일을 꾸미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허니도, 순이도, 분이도. 그 아이들은 어쩌려고? 부인, 영감은 아버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감께서는 이미 80세가 넘으셨습니다. 만약 영감께 무슨 일이 생기면 알고 있소.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소. 박팽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리를 저버리면 사람이 아니오. 문종께서 나에게 세자를 부탁하지 않으셨소?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1456년 세조 2년 봄, 박팽년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문관 제학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성산문을 만났습니다. 성형, 거사 준비는 어떻게 되었소? 모든 것이 준비되었소. 이번 달 6월에 명나라 사신 윤봉이 옵니다. 윤봉? 그 윤봉 말이요? 윤봉은 조선 사람이었지만 명나라에서 관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종과 문종 때 조선을 도와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소. 세조는 윤봉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 것이오. 상황도 함께 참석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바로 그 기회군. 맞소. 아버지와 유흥부가 운검으로 들어갈 것이오. 그들이 세조를 제거하면 상황이 보기 하는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5월 박팽년은 어느 날 밤 강변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한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상왕께서 다시 왕위에 오르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리요, 도리다. 6월 1일이 다가왔습니다. 거사일이었습니다. 5월 31일 밤 박팽년은 단종이 유폐되어 있는 창덕궁으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상감마마, 박팽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경, 이렇게 위험한 곳에 17세가 된 단종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전하, 신이 전하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경은 과인을 버리지 않았구나. 단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들이 곧 전하를 복위시킬 것입니다. 무슨,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박팽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경들이 과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오. 단종이 박팽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팽년은 궁을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1456년 6월 1일 아침, 한양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박팽년은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성공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 실패하면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조회에 참석했습니다. 세조가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명나라 사신 윤봉을 위해 창덕궁에서 연회를 베푼다. 상황도 함께 참석하실 것이다.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박팽년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다. 조회가 끝나고 박팽년은 성산문을 만났습니다. 준비는 되었소? 모두 준비되었소. 아버지와 유흥부가 운검으로 들어갈 것이오. 좋소. 그럼 오늘 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관리가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오? 세자 저하께서 병환이 나셨다고 합니다. 연회에 참석하지 못하신답니다. 박팽년과 성산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자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점심때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하께서 명하시기를 오늘 연회는 창덕궁 안의 작은 전각에서 열리므로 운검을 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뭐라고?
성산문이 소리쳤습니다. 운검을 세우지 말라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운검이 없으면 칼을 들고 세조 곁에 갈 수 없었습니다. 박팽년과 성산문은 급히 모였습니다. 이게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도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겠소? 박팽년이 물었습니다. 운검이 들어가지 못하면 계획을 실행할 수 없으모. 유흥부가 말했습니다. 나와 권자신이 그냥 들어가서 칼을 뽑겠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이오. 성산문이 말렸습니다. 운검의 칼이 아니면 궁궐 안으로 칼을 들고 들어갈 수 없으모. 호위 군사들이 즉시 막을 것이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오?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겠소.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오. 박팽년이 말했습니다. 완벽한 기회를 다시 만들어야 하오. 서두르다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오. 유흥부는 불만스러웠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포기한다는 것이오?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오. 그날 저녁 연회가 열렸습니다. 세조와 단종 그리고 명나라 사신 윤봉이 참석했습니다. 신하들도 참석했습니다. 박팽년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 단종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종도 박팽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단종의 눈빛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이 아닌가? 하지만 박팽년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단종의 얼굴에 실망이 떠올랐습니다. 연회가 끝났습니다. 거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6월 2일 성산문이 박팽년을 찾아왔습니다. 박형, 문제가 생겼소. 무슨 문제요? 김질이 이상하오. 어제부터 계속 나를 피하고 있소. 김질이? 박팽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소. 혹시 김질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의금부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너희들을 영모죄로 체포한다. 뭐라고?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사들이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누가 고변했소? 성산문이 소리쳤습니다. 김질이 고변했다.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김질, 그 배신자. 성산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팽년과 성산문은 끌려갔습니다. 이게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도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팽년의 집에도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팽년의 가족들을 모두 체포하라. 아버지, 박팽년의 아들들이 소리쳤습니다. 80세의 박중림이 끌려갔습니다. 형 박대년, 동생 박인년과 박기년도 끌려갔습니다. 아들 박헌, 박순, 박분도 체포되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부인들은 나중에 처리할 것이다. 군사들이 말했습니다. 한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의금부 지하 감옥, 어둡고 축축한 곳이었습니다. 박팽년이 쇠사슬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박팽년, 세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조가 직접 국문하러 온 것입니다. 친국이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과인을 죽이려 했다고? 박팽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라. 누가 함께 했느냐? 이놈. 세조가 소리쳤습니다. 곤장치라. 쾅, 쾅, 쾅. 곤장이 박팽년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20대. 피가 튀었습니다. 박팽년의 등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말하라. 누가 함께 했느냐? 성산문, 하위지, 유성원, 이게, 유흥부, 그리고 저희 아버지. 박팽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더 있지 않느냐? 김문기, 권자신, 성승, 송석동, 윤영손, 이휘. 박팽년은 모든 이름을 댔습니다. 이미 체포된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놈의 아비도 함께 했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불효자식, 아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세조가 노했습니다. 하지만 박팽년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세조는 박팽년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는 은밀히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항복하고
다른 사람들만 역모를 꾸몄다고 말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하지만 박팽년은 웃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제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나리? 전령이 놀랐습니다. 나는 나리의 신하가 아닙니다. 내놈, 네가 이미 신이라 칭했고 나리의 녹을 먹었지 않느냐? 다음 날 세조가 직접 와서 따졌습니다. 저는 상황의 신하로 충청감사가 되었습니다. 박팽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올린 장계를 보십시오. 한 번도 신자를 쓴 적이 없습니다. 오직 거자만 썼습니다. 세조는 박팽년이 올린 장계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살펴보니 정말로 신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거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내려주신 녹봉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창고에 봉해두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1년치 녹봉이 그대로 창고에 봉해져 있었습니다. 세조는 크게 노했습니다. 이놈, 감히 곤장을 더 쳐라. 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박팽년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다리뼈가 부서졌습니다. 6월 7일 박팽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팽년이 죽었다. 간수가 소리쳤습니다. 세조는 명령했습니다. 시체라도 거열형에 처하라. 다음 날인 6월 8일 박팽년의 시신이 저자거리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미 죽은 시신이었지만 사지를 찢는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끌려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0세의 박중님이었습니다. 박팽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노인은 아들의 시신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는구나. 시끄럽다. 이놈도 능지처 참아라. 박중님이 처형대에 올랐습니다. 80세 노인의 팔다리가 하나씩 잘려나갔습니다. 상감마마, 만세. 노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박팽년의 아들들도 차례로 끌려 나왔습니다. 장남 박헌, 차남 박순, 삼남 박분. 아버지, 할아버지. 박순이 울었습니다.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나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형 박대년도 처형되었습니다. 동생 박인년, 박기년, 박영년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집안의 남자들이 하루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박중님, 아버지 박팽년, 형제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3대가 하루아침에 멸문당했습니다. 저자거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시신들이 나뒹굴었습니다. 이들의 시체를 거두는 자는 같은 죄로 다스린다.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박팽년의 아내와 며느리들은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공신들의 집으로 끌려가 종이 되었습니다. 박팽년의 아내는 정인지의 집으로, 형수는 권공의 집으로, 동생의 아내들도 각각 다른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박순의 아내 성주 이씨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대구의 관비가 되었습니다. 세조는 명령했습니다. 아들을 낳거든 죽여라. 박팽년의 재산도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충청도와 경기도에 있던 토지들이 종친과 공신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박팽년이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아니, 지워지려 했습니다. 오직 역적이라는 이름으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박팽년과 사육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기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들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대구, 관아의 어두운 방 안, 성주 이씨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불러 있었습니다. 부인,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여종이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한다. 세조의 명령이었습니다. 역적의 후손은 살려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그녀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며칠 후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씨가 신음했습니다. 부인, 힘을 내십시오. 여종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 여종도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씨와 거의 같은 시기에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으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파가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이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을 낳았구나. 그때 옆방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종도 아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산파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종은 딸을 낳았습니다. 순간 이 씨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이를 바꿀 수 있을까? 여종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이 씨의 생각을 알아차렸습니다. 부인, 제 딸을 부인의 아들과 바꾸겠습니다. 정말 괜찮겠소? 부인의 아들은 저희 주인님의 손자입니다. 제가 지켜야 합니다. 여종은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두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이 씨가 낳은 아들이 여종의 딸이 되었고, 여종이 낳은 딸이 이 씨의 딸이 되었습니다. 관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부인은 딸을 낳았다고 여종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 아니 부인의 아들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름은 팍비라고 하겠습니다. 팍비, 종 박씨라는 뜻이었습니다. 천한 이름으로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관리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역적 팍팽년의 며느리가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라면 상관없다.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팍팽년의 손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팍비는 여종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무도 그가 팍팽년의 손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466년 세조가 승하했습니다. 그의 아들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1469년 예종도 승하했습니다. 예종의 조카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육신은 역적이었습니다. 팍비는 17세가 되었습니다. 1473년 어느 날 한 양반이 대구에 왔습니다. 이극균이었습니다. 그는 성주 이씨의 동서였습니다. 박순의 처남이었습니다. 이극균이 성주 이씨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버님의 부인,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소. 이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소. 아주버님께 아들이 있다고. 이극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게 사실을 말씀해 주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소. 이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팍비라는 이름으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팍비를 불러오시오. 팍비가 왔습니다. 17세의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팍팽년의 손자냐? 팍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알려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극균이 말했습니다. 세조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지금은 성종께서 왕위에 계신다. 성종께서는 어질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네가 자수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수 말입니까? 그렇다. 네가 팍팽년의 손자임을 밝히고 자수하는 것이다. 팍비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1473년 팍비는 조정에 자수했습니다. 저는 팍팽년의 손자입니다.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역적의 후손이 살아있다니. 하지만 성종은 자비로웠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팍비가 성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팍팽년의 손자냐? 예, 그렇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 내 조부의 죄를 내가 질 필요는 없다. 성종이 말했습니다.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내리겠다. 박일산, 오직 하나뿐인 산호보석 같은 귀한 존재라는 뜻이다. 황공하옵니다. 팍비는 이제 박일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조부의 후손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은 하늘의 뜻일 것이다. 잘 살거라. 박일산은 사면되었습니다. 그는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팍팽년은 역적이었습니다.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100년, 200년, 1691년, 숙종 17년, 235년이 흘렀습니다. 전하, 신들이 아래옵니다. 대신들이 숙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육신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육신? 팍팽년, 성산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웅부. 이들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옵니다. 대신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역모가 아니라 충절이옵니다. 숙종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과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사육신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죄를 사하라. 드디어 사육신이 복권되었습니다. 235년 만이었습니다. 팍팽년에게는 의정부 좌찬성이 추증되었습니다. 형조 참판보다 훨씬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팍팽년의 후손들이 조정에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선조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들의 선조는 진정한 충신이었다. 숙종이 말했습니다. 1758년, 영조 34년, 다시 67년이 흘렀습니다. 영조는 팍팽년에게 시호를 내렸습니다. 충정, 충성스럽고 올바르다는 뜻이다. 팍팽년의 묘소도 정비되었습니다. 서울 노량진에 사육신 묘역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최씨 집안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상자 안에는 유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팍팽년 대감의 유골입니다. 최씨 집안의 노인이 말했습니다. 1456년 처형 당시 저희 선조께서 몰래 시신을 거두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유골을 보관해 왔습니다. 302년 동안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최씨 집안이 302년 동안 유골을 지켜왔다니 이것이 조선의 의리로다. 팍팽년의 유골은 예장으로 다시 장사되었습니다. 정식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정려문을 내렸습니다. 팍팽년의 집 앞에 충신의 표시로 붉은 문을 세운 것입니다. 팍팽년의 후손들은 대대로 번성했습니다. 박일산의 아들, 손자, 증손자, 순천 박씨 충정공파는 조선 최고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대구 달성군 묘리에는 팍팽년의 후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사를 지었습니다. 팍팽년뿐만 아니라 사육신 모두를 모신 사당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팍팽년의 현손 박계창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팍팽년의 사당 앞에 5명의 초췌한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박계창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성산문, 이계, 유성원, 하위지, 유웅부요. 다 선조의 동료분들이시군요. 팍팽년은 손자가 있어서 기일의 제사라도 받는데 우리는 후손이 없어 배가 너무 고프오. 꿈에서 깬 박계창은 즉시 육신사를 지었습니다. 팍팽년뿐만 아니라 사육신 모두를 함께 모신 것입니다. 지금도 육신사에서는 매년 제사를 지냅니다. 팍팽년과 사육신을 기리는 제사입니다. 역사는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팍팽년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 했던 충신이었습니다. 3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지만 그들의 충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팍팽년은 말했습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야광명월이야 밤인들 어두우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도 검은 것처럼 밤에도 빛나는 명월처럼 임금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235년이 걸렸지만 역사는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죽었고 그의 권력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팍팽년의 충절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왕위를 빼앗은 세조였을까요? 아니면 의리를 지킨 팍팽년이었을까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팍팽년은 단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최씨 집안은 팍팽년의 유골을 302년간 지켰습니다. 여종은 주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딸과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의리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3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박일산이 살아남았습니다. 팍팽년의 혈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35년 후 마침내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팍팽년 가문 3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의리는 영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